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지난해 12월 말 이후에 가장 많은 1,21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면서 4차 유행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거세진 수도권에 일단 일주일간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2, 3일 뒤에도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최고 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조금씩 계속 늘어가면서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1,000명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네, 지금은 확진자 숫자로만 보면은 급격하게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유행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급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유행이 오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이고요. 앞으로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유행이 온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는 어떤 변이에 대한 유행인 겁니까? 어떤 유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유행이 올 때마다 예. 주로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때까지 총 3번의 3차 유행까지는 명백한 유행 곡선이 있었고요. 그 유행 곡선을 선도하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영국발 변이, 알파 변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 전에는 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붙이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 전에도 변이는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3차 유행이 끝나고 나서 올해 상반기에도 한 번의 소폭 증가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었고요.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 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방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데 있어서 뭘 조심해야 될 상황인가요? 네, 결국은 기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디를 다니시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지침을 준수를 하시고 예. 손을 잘 씻으시는 그런 기초적인 수칙들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의 유행 상황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당장의 유행은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유행은 과거의 유행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우리가 3차 유행과 4차 유행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2주나 3주 정도 지나서 중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패턴들이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의 유행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더라도 따라서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서는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예. 방역의 패러다임과 관점을 바꿔야 되는 시점인 거죠. 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많은 언론에서 이번이 4차 유행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교수님 인터뷰한 거 보니까 5차 유행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네,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예. 우리가 유행이 올 때마다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총 4번의 변이 바이러스의 변화가 있었고요. 예. 주된 종류를 차지했던 바이러스가 이때까지 4번 있었습니다. 3차 유행까지는 국민들께서도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확진자가 700명에서 800명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2달 전인데요. 네. 그때도 3차 유행까지 유행하던 바이러스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우세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어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5차 유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정부가 발표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분석하고 결과를 확인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의 확진자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올 텐데 아마 주된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곳을 꼽는다고 하면 수도권일 텐데 정부에서 일단 수도권의 거리두기 현행대로 일주일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2, 3일 뒤에도 좀 진정되지 않으면 최고 단계까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번 결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부의 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은 7월 1일로 예정됐던 방역 완화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메시지 관리라는 측면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정부에서 이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7월 1일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적용이 되면서 큰 폭의 방역 완화가 있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예. 한 달 이상 그런 메시지를 내왔는데 7월 달에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방역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국민들의 인내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고요. 네. 우리가 국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 참을성을 가져주시는 게 방역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방역 자원을 정부가 스스로 깎아먹지는 않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의 확산세가 왜 맞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점이 있겠지만 좀 메시지 관리에 무게를 두고 파악을 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의 변이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 자체가 생존의 무기이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능력이 높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유입이 되면 확산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게 본질적인 측면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7월 1일에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은 방역 조치가 미처 완화되기도 전에 예, 예. 확진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은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라는 메시지 관리에서의 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맞잖아요. 7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했는데 완화시키지 않았고요, 수도권. 6월 달과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느슨해진 것만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그런 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방역 조치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조치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치가 이제 수행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참여해 주셔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확진자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 정부가 조치가 나오기 전에도 오늘은 확진자가 1,000명이니까 이번 주에 약속은 취소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방역에 참여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인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5월, 6월 달에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방역 완화에 대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접종률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끝났으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모임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나가고 그렇게 활동도 좀 예전보다 자유로워서 확진자가 늘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저만 해도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네네. 7월 초에 약속을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이런 마음을 저도요. 가지고 있는데 네.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행동을 가지셨겠죠. 네. 이렇게 그럼 한 번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과연 역학조사 인력도 충분할 것인가? 그리고 혹시 여기서 조금 더 그 증상이 악화가 된다면 예전에 초반에 저희가 병실 부족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조건은 다 갖춰져 있나요, 지금? 네, 긍정적인 측면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예. 네, 문제는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이 곧 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감염되는 분들이 대부분 증상이 없으시거나 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1,0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이뤄진다라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여기 있어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생활치료센터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의 감염이 있었을 때 치료를 현재까지 격리하는 지침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예. 생활치료센터에 모두 수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자가치료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20대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요? 네, 굉장히 오래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예, 예. 만약에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이 늦어진다면 이런 지침들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그분들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보건소 인력이나 의료 인력 자체가 그럼 같이 또 많은 그 수고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인력은 지금 보완이 잘 돼 있습니까? 네, 지금 방역 관련 인력들이 1년 반 이상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3차 유행이 끝나고 4차 유행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조금 편안한 시기가 있었고요. 네네. 그때 동안 체력을 충전을 해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 저는 이제 역학조사 체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국민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네. 현재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요? 네, 우리가 앞으로 유행은 계속될 것이고요. 예. 이런 정도의 유행이 계속될 건데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가 된다라면 코로나19라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이 되는 겁니다. 마치 감기처럼. 우리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의 시점에서는 그쪽으로 이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혼란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수도권 감염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백화점에서 1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백화점의 경우 발열 체크는 하는데 QR 체크까지는 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고요. 좀 그간의 방역에 있어서 조금 구멍이라고 해야 할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대규모 이용 시설에 있어서는 QR코드 확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유행 상황이 커지게 되면 이런 클러스터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개별 클러스터나 개별 업장에 대해서 특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업장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 전체적인 유행 수준이 통제가 돼야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국가의 유행이 증가하게 되면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마트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유행 수준을 통제하고 접종률을 높이는 거시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의 확산세에서 당장 인천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사 학생 26명이 확진이 된 상황인데 저희가 원래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네,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 전체의 유행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유행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확진자의 규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학기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가야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1년 반 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만큼 사회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네. 사회가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 보내지 말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거나 등교 중단을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예.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역설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옮기는 상황을 우려를 하는 것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어 있다라면 아이가 가정에 가져가더라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클러스터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주변에 휴학을 한다거나 학원가가 다 폐쇄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우리가 1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전체적인 유행 수준 통제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때요? 그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제가 같이 걸렸어요. 근데 전파력은 아이들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 양 같은 건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더 적나요? 네, 전파력은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많이 갈리게 되고요. 예. 아무래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네. 전파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딱. 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무증상인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파력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전파력이 0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무증상 감염에서의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백신이 최근에 다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7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도권, 서울, 경기가 확진자가 많으니까 반 정도는 수도권에 먼저 공급을 해서 필수 인력에게 접종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당국에서. 뭐 그 좋은 그 판단일까요? 네, 백신을 확보한 것은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좋은 네. 판단이고 우리가
화이자 백신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예. 우리나라는 그 유효기간 내에 모두 다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하루면 때문에 되죠,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하루면 접종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가지고 와서 확보한 물량을 늘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물량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35만 회 정도의 분량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분량입니다. 우리가 바닷물에 물을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35만 회 정도의 분량이 면역 수준을 그러니까 70만 회고 35만 명분이라는 거죠. 네, 35만 명분입니다. 네네. 35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면역 수준은 채 1%도 높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확산 방지나 아니면 전파 차단에 있어서는 거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분량이 확보가 되었다면 오히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가 되면 어쨌거나 전파 차단과 동일한 사회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고위험군이라기보다 운수 종사자, 환경미화원 이런 그 인력들에게 접종을 한다는 계획인가 봐요. 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대민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접종을 한다라는 원칙도 예.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왔던 백신 접종의 원칙을 어느 정도 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은 의료진과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운수하시는 분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대민 접촉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다른 업종도 대민 업종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의 형평성과 우선순위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고위험군부터 접종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네.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20, 30대 먼저 좀 우선 접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확산 방지보다는 고위험군에 접종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 네, 거죠? 우리가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라면 확산 방지나 집단 면역을 목표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 공급의 일정이나 물량 같은 것들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에는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고위험군부터 접종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가 예. 국민들께서는 집단 면역이나 종식을 바라실 텐데요. 네. 현실적으로 집단 면역 형성이나 종식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다 가장 우리가 이제 당면한 목표는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분들을 막아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백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일단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맞춰져야지 중증과 거기서 사망으로 연결도 안 되고 그래야지 일상적인 그냥 감기 같은 증상으로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그런 방향에서 만약 집단 면역이나 네. 일시적인 유행 통제가 가능하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지만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접종률이 높은 국가도 예.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돌파 감염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다시 바이러스에 걸렸다,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궁금증이 백신을 맞았는데 예방 효과가 잘 안 나서 몸에 항체가 없어서 다시 걸리는 건지 코로나에 또 하나는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이 효과가 있는데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는 막지 못한다. 어떤 거예요? 네, 백신의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가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한 가지가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백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두 가지 효과가 다른 기전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변이가 지속이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지속되어도 사망 방지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 바이러스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감염 예방 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돌파 감염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접종 완료를 하게 되면 중환자 예방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서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면역 또는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우리나라 그러면 앞서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그럼
우세종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들 중에서 알파, 예. 베타, 감마, 델타 변이 중에서는 이미 델타 변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전체 바이러스 중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예. 한 달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확진자가 1,200만 명이 넘어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이 내일부터 되는 거리두기 지침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정이. 근데 교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확진자의 숫자만 가지고 거리두기를 판단하는 시스템은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특별한 감염병이 아닌 시점이 올 겁니다. 네. 코로나19로 중환자가 되지 않고 사망자가 생기지 않는 시점이 올 텐데요. 예. 그때부터는 우리가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인플루엔자 유행한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시점을 봤을 때에는 아마 올해 8월이나 9월 정도가 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완료가 끝날 겁니다. 접종 완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예. 그렇게 확진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끝내야 될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그럼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유행에 있어서는 일부 유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역학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단 검사를 늘리는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을 거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위험하지 않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나 감기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예. 앞서 저희가 가족 내에서 그런 어떤 감염이 발견했을 때도 예를 들어 뭐 학생이 있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고위험군을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젊은 층 그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접종에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현재 가능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임상시험이 완료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접종이 되기 때문에 접종 대상 연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젊은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젊은 연령은 백신 접종을 하면 전파 차단과 집단 면역 수준에는 기여를 하지만 젊은 연령들은 걸려도 중증화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이득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NA 백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젊은 연령층에 대해서는 심근염 같은 매우 드문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비율을 보고 어떤 것이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선택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훈련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 37명이 코로나19 확진이 됐습니다. 훈련병 입소 전에 그 검사하지 않나요? 네, 입소 전에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입소했을 때도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PCR 검사라고 하는 것은 예. 잠복기도 존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예. 진단 검사가 완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검사를 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한번 진단 검사를 해보거나 예.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훈련소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단체 생활하는 군대나 저렇게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들어올 때 PCR 음성이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와서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방역 수칙은 잘 지킬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런 사례가 우리가 해외 유입 사례를 언제까지 막을 수 없다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입국할 때 입국 당시에 PCR 음성 확인서와 들어와서 자가격리와 자가격리 해제할 때도 PCR 음성 검사를 네네.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입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14일로 가지고 있는 자가격리 기간보다 더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검사가 PCR이 매우 정확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99%라고 하더라도 1000건 검사하면 10건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예. 영향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